지금부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가 주최하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초청 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지금 편협에서 부회장을 맡고 있고 한겨레신문 편집인 김영희입니다. 먼저 이태규 협회장님 인사 말씀부터 듣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편집인협회 이태규 회장입니다. 예, 바쁘신 가운데 편협 간담회에 참석해 주신 위성락 안보실장님, 그리고 지금 아마 오고 계신 것 같은데 이규현 홍보수석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궂은 날씨에도 함께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위 실장님은 46년째 현장을 지키고 있는 외교관이자 전략가입니다. 외교안보 기사를 쓰는 많은 기자들이 이른바 위성락 학당 출신입니다. 저 또한 위 실장이 계시던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실에서 학습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위 실장께서는 지금 대통령 신임을 받는 제1급 참모로서 우리 외교에 안정감을 더해주는 외교안보의 데일리 케어 전문가입니다. 평소 외교가 국내 정치의 종속 변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소신을 피력해왔는데 지금 정부의 국익 중심 실용주의 외교도 그런 소신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의 백악관 프랜스 개그를 예로 들면서 집안을 지키는 일은 언론과 정부가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 연장선이 되기를 바랍니다. 위 실장께서는 민감한 현안이 있는 공교로운 시점임에도 부담스러운 간담회를 마다하지 않은 것도 같은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외교를 축구 경기에 비유한다면 지난 100일은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고 빌드업하는 과정이었을 겁니다. 앞으로는 수비를 넘어 공격 포인트까지 올리는, 그래서 홍명보에 그치지 않고 손흥민 같은 외교안보 실장을 보고 싶다는 언론의 기대와 바람도 함께 말씀을 드립니다. 위 실장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회장님 감사합니다. 위 실장님 기조 발언 듣기 전에 다들 너무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여기 정해진 순서상 제가 양력 소개를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위 실장님은 40년 넘게 현장을 지켜오시고 우리나라 대표적인 북미, 북핵, 러시아 전문가로 꼽히시고요. 2000년대 외교부 북미국장과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를 맡으셨고 이후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러시아 대사를 맡으셨습니다. 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친 시간도 굉장히 소중하다고 평소에 얘기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써주신 한국 외교 업그레이드 재현이라는 책들은 아마 다 출입 기자가 아닌 저희들도 다들 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2024년 22대 국회의원 되신 이후에 올 6월 이재명 정부의 초대 국가안보실장을 맡아 지금 100일 넘게 일하고 계십니다. 다른 국가도 마찬가지지만 아까 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고 어떻게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한반도를 둘러싸고도 특히 안보랑 관세랑 이런 큰 수레바퀴 두 개가 돌아가고 있는 시점인데 이런 시점에서 위 실장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큰 것 같습니다. 끝나고 나서 활발한 토론, 질문 이어졌으면 하고요. 먼저 위 실장님께 기조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위성락입니다. 인사드립니다. 먼저 이태규 협회장님을 비롯한 편집인협회 여러분들의 초대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김영희 이사님의 사회와 또 소개 말씀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편집인협회 간담회에 참석하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오늘 뜻깊은 논의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모두의 몇 가지 말씀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새 정부가 출범에 100일을 맞았습니다. 정부가 출범한 이래 외교안보 사안을 다루면서 갖고 있었던 몇 가지 기본적인 인식이랄까 문제의식이랄까 하는 게 있었습니다. 첫째로는 우리나라가 작년 말에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에 직면했었고 또 새 정부는 그러한 도전을 극복하고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지켜내는 과정에서 출범한 정부다라는 인식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런 점에서 미국, 일본을 비롯한 우리하고 지향점과 가치를 같이 하는 그런 나라들과의 관계를 증진함에 있어서 이 정부가 더 잘 준비되어 있다라는 점 인식이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새로운 정부가 지나친 이념적 경도를 지향하고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나간다는 점입니다. 이를 통해서 세계 무대에서 역할과 기여를 늘리고 또 그러한 우리의 대외 정책과 활동의 초점이 우리 국민의 삶을 더욱 평화롭고 풍족하고 하게 하는 데 맞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 출범 직후부터 우리가 대처해야 될 몇 가지의 도전들이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첫째로는 새 정부에 대한 일정한 선입견 같은 것입니다. 동맹을 중시하지 않는다. 아니면 또 뭐 반일적인 정책을 내세울 거다. 뭐 그런 견해 같은 것들이 예컨대 그런 선입견의 한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그동안도 저희가 외교 정책을 집행하면서 불식시켜 왔고 앞으로 또 계속 외교 정책 방향을 잘 바르게 각인시켜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당면했던 과제 중에 하나는 지난 시기에 우리와 북중러와의 관계가 극도로 악화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거의 세 나라와의 관계는 최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악화되었기 때문에 이 관계를 어떻게 잘 관리하고 대처하느냐, 그러면서 우리가 외교적 공간을 확보하느냐 하는 것도 새로운 과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들 이슈는 트럼프 행정부 발로 제기되는 도전들이었습니다. 관세라든가 안보 차원의 새로운 주문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대처하느냐인데, 이에 대해서는 동맹을 발전시켜 나가면서 현안에 대해서 서로 윈윈하는 해법을 찾아간다는 입장으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 100일간의 뭐 성과랄까 성취랄까 하는 것을 좀 가볍게 간단하게 평가해 보겠습니다. 맨 먼저는 국제사회로의 복귀, 그리고 글로벌 기여 국가로서의 이미지를 선양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정부 출범 후에 중점을 둔 것은 지난 6개월여간의 정상 외교를 비롯한 여러 외교들이 공백이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공백을 극복해야 된다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그래서 정부 출범 후에 10여일 후밖에 안 되었지만 G7 정상회의에 대통령이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국제사회와 주요 선진국에 민주한국이 돌아왔다는 것을 알렸고, 곧 이어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서도 그때는 제가 대참을 했습니다만 그때는 국제사회에 대한 복귀를 넘어서서 외교, 안보, 경제, 산업 전 분야에서 다시 뛰는 대한민국의 면모를 보이려고 하였습니다. 같은 움직임의 연장입니다만 내주에는 대통령께서 유엔 총회에 참석하실 예정입니다. 유엔 총회에서 기조연설도 하시고 또 우리 정상으로서는 처음인데 안보리 회의를 주재하실 예정입니다. 공약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 대한민국의 역할과 위상을 정립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는 4강 외교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대선 후보 시절부터 지속적으로 언급을 해왔듯이 우리 정부, 새 정부의 외교 관점의 중심축이 한미동맹, 한일협력 파트너십, 또 한미일 공조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를 토대로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도 잘 대처해 나가려고 합니다. 지난달 대통령께서 첫 해외 방문으로 일본을 거쳐서 미국으로 가는 파격적인 방법을 택하였습니다. 이것은 한일 관계 발전이 한미 관계, 한미일 협력 관계 강화로 이어진다
그런 선순환 구조를 염두에 둔 것입니다. 즉 국익 중심 실용외교의 중심축인 한미동맹, 한일협력, 한미협력의 틀을 튼튼히 했다는 의미가 있겠습니다. 한미관계를 조금 미시적으로 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트럼프 행정부발 새로운 도전들이 있었고 그것은 통상과 안보 양 측면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의 핵심에는 튼튼한 한미 동맹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쟁점이 될 수 있는 현안들을 다루고 있지만 항상 모든 이슈를 홀리스틱, 그러니까 한 총체적인 측면에서 보고 동맹의 미래라고 하는 관점에서 눈을 떼지 않고 서로 윈윈하는 길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그런 작업들을 해왔고 일단 그 결과물로 8월에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정상회담에서 일정한 성과가 거양이 되었습니다. 첫째로는 한미 간의 경제 통상 분야에서 일정한 안정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제 관세 문제에 대한 불안정성이 컸는데 일단 거기서 큰 틀의 양해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경제 통상 이슈에서 안정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다음에 안보 문제 협의도 진전이 있어서 변화된 주변 정세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동맹을 현대화하는 데 대해서 합의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러한 현안들에 대한 논란을 넘어서서 미래의 협력 영역을 개척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도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특히 과학기술 분야, 원자력, 또 조선 분야 뭐 등등을 망라합니다. 이러한 성과들이 거양이 된 것이 한미 관계에 있었고요. 그다음에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역시 국익 중심 실용외교 원칙 하에서 미래지향적인 모습을 지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의 방일 또 셔틀 외교의 복원으로 이러한 첫걸음이 띄워졌습니다. 일본은 우리 주변에 급변하는 정세를 감안할 때 유사한 입장을 가진 중요한 이웃이자 중요한 협력 파트너입니다. 새 정부는 이러한 인식 하에 과거를 직시하되 미래로 나아간다는 원칙 하에 한일 간 협력의 실적을 축적하고 그러한 협력의 실적을 에너지로 하여서 그러한 과정을 일종의 선순환의 에너지로 하여서 과거사 문제 등 서로 간의 입장이 다른 영역에 대해서도 의견을 좁히고 합의점을 모색하는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는 선순환의 사이클이 축적되는 중이고 그거를 바탕으로 과거사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뭐 눈에 확 들어오는 성과가 있지는 않지만 그간의 경과를 보면 저희가 추진하는 선순환의 에너지를 축적하여 과거사에 대처한다는 것이 작동할 수 있겠다라는 기대를 갖게 하는 그간의 협의들도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한중 관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한미 동맹과 한일 관계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한중 관계 발전에 상충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국 또한 우리의 영내 안정과 번영, 또 한반도의 평화 등등의 아주 중요한 나라입니다. 우리는 중국과의 관계를 아주 중시하고 이를 발전시키고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기조 하에서 그동안에 출범 초부터 한중 간 정상 통화가 있었고 그 다음에는 대통령이 보내는 특사단이 있었습니다. 박병석 전 국회의장이 단장으로 가셨습니다. 그 이후에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중국의 전승절에 참석하신 바 있습니다. 이처럼 한중 간에는 고위급 소통이 이어지고 있고 이를 통해서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들이 경주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외교부 장관이 중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오늘 북경에서 한중 외교장관 회담이 열릴 예정입니다. 다음에는 한러 관계입니다. 러시아와의 관계는 아시다시피 3년이 넘는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또 그에 따른 국제 제재 때문에 애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당장의 가시적인 진전이 있지는 않지만
보이는 영역에서 또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양측 간의 소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를 모색하려는 노력들은 서로 간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변국의 외교에 대해서도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우리 정부가 글로벌 경제 안보 질서의 대전환과 복합 위기를 동시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변국들 특히 아세안 지역의 주요 협력 대상국인 베트남의 당서기장 국빈 방안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아시아나 유럽이나 아중동, 중남미 등 전 세계 주요국 정상들과 통화 또는 국제회의장에서의 면담 등을 통해서 여러 가지 현안들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국익 증진을 위한 외교적 기반들이 다져졌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북중러 북한 북핵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보셨다시피 9월 초에 중국의 전승절 행사 계기에 김정은 북한 위원장이 베이징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북중러 지도자가 함께하는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보여졌습니다. 북중러의 움직임이 그렇고 남북 간, 미북 간에는 접촉이나 대화는 단절되어 있습니다. 또 주변 정세의 흐름을 보면은 북한이 단기간에 대화에 나설 유인도 그렇게 크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그러나 북중러와의 관계를 어떻게든 지금보다 나은 관계로 또 소통이 있는 관계로 만들어야 되는 것은 우리의 과제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당장 즉각적인 호응이 없더라도 긴 시야를 가지고 접근하려고 합니다. 그동안의 정부는 안보나 억지력에 손상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을 위한 몇 가지 조치들을 취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이룩하기 위해서 서로 상호적인 움직임이 있도록 노력을 계속 경주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통령께서 한미 정상회담 때 트럼프 대통령에게 여러 가지 견해를 제시하셨습니다. 그 중에 이제 알려진 것을 소개하면 미국에게 피스메이커 역할을 하십사, 우리는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겠다라고 하신 겁니다. 그런 역할을 통해서 한반도에서 비핵 평화를 추동할 수 있는 대화 과정을 열고 실질적 진전을 도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선은 대화를 재개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고 이를 위해서 여러 가지 여건 조성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협의가 재개되면은 어떻게든 지금 난로 점증 상태에 있는 북한의 핵 미사일 프로그램을 중단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단을 시키고 그다음에는 이걸 줄이고 궁극적으로 폐기하는 수순으로 접근해 나가고자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세 차례 정상 회동을 한 경험이 있고 또 이러한 북한과 대화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한미 양국이 어떻게 하면 이 과정을 잘 추진해 나갈 수 있을지 노력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네, 이상으로 지난 100일간에 있었던 일들을 요약하고요. 제 말씀은 여기서 그치고 여러분들과 질의응답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성락 실장님 기조 발언 감사합니다. 우리가 궁금해했던 모든 안보 관련 이슈들은 다 어쨌든 망라를 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좀 질의를 통해서 질의응답 통해서 더 구체화해 나갔으면 좋겠고요. 저희 사전 질문도 일부 받고 의견을 들어봤는데 일단 굉장히 질문이 많기는 하지만 오늘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주제로 하면 첫 번째는 한미 동맹 관련 한미 관계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좀 하고 그 다음에 북미 남북 관계 포함한 4강 얘기들을 하고 그리고 나서는 저희가 마지막에는 좀 요즘 이슈라서 관세나 지금 통상이나 뭐 조지아주 사태나 뭐 여러 가지들 궁금증이 있을 것 같아서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제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먼저 한미 관계 위주로 질문들을 먼저 어떤 분 제가 지명을 하고 시작을 해주시면 마이크 켜고 얘기하시고 끝나면 마이크는 꺼주시고요.
그다음에 혹시 대답하시는 과정에서 꼭 이거는 더 질문이 다르게 들어가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자연스럽게 이어가면 될 것 같아요. 뭐 한 명씩 준비된 질문하는 것보다는. 아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저기 이규현 수석님도 와 계신데 저희가 인사도 못했습니다. 급하게 하느라. 네. 네, 인사만 하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좀 인사를 좀 드렸어야 되는데 이렇게 좀 안보실장님 모시는 걸로 우리 또 회장님하고 또 하면서 이렇게 인연을 맺게 됐습니다. 저도 여기 멤버였습니다. 한동안. 오늘은 그냥 이렇게 인사드리고 가고요. 조만간 회장님한테 해서 제가 자리를 좀 한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제가 한 가지 부연하자면은 이규현 수석님께서 저한테 이 자리를 꼭 가셔야 된다고 여러 번 강조하셔가지고 제가 오게 된 경위가 있습니다. 흔쾌히 말씀하셨습니다. 네. 네, 그러면 질의응답 지금 11시 20분 정도인데요. 하여튼 1시간 정도 안에 저희 한 40분 하고 20분 정도 플로우 하면 될 것 같은데 먼저 한미 관계 관련해서 질문 먼저 정운갑 고문님께서 하시겠어요? 예. 네, 정과 논설시장입니다. 위 시장께서 얼마 전에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문제에 대해서 의미 있는 진전이 있다. 안보 패키지 안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원자력 협정 개정을 할 수 있다면 주한미군의 어떤 역할 확대 등 이른바 동맹 현대화를 수용할 수도 있다 이런 판단을 하고 계신 건지요? 네, 동맹 현대화에 대한 저희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동맹 현대화라는 개념은 미국에서 먼저 제기한 개념인데 우리는 그 동맹 현대화를 우리의 안보적 소요와 이해에 맞게 이제 해석을 하고 거기에 맞도록 이렇게 대응하려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동맹을 현대화하려면 어떤 문제를 가져야 하느냐면 현재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로 높아져 있다. 또 미중의 대립, 또 우크라이나 전쟁 이래 미러 간의 대립 등등 우리 주변 정세가 지난 수년간 많이 변화했기 때문에 동맹도 거기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는 게 맞다라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동맹 현대화 여러 요소들이 있는데 그 중에 뭐 다양한 주문들이 있고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우리가 방위비를 좀 국방비를 늘려서 하는 겁니다. 우리의 대응 방향 중에 첫째는 우리가 좀 더 역할을 하겠다, 기여를 하겠다. 그래서 우리 한반도 안보 분담에 있어서 우리의 포션을 늘리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한미 연합 전력의 운영에 관한 것인데 연합 전력은 어디까지나 첫 번째 가장 큰 잠재적 위협이라고 할 수 있는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에 대처하는 것이 제1위적인 것이다 하는 입장에 서고 그러나 주변 정세 변화에 따라서 조금 더 유연한 태도를 취할 수 있다면 그 유연성은 일정 부분은 또 고려할 수 있으나 그 고려함에 있어서 우리가 중요시해야 될 몇 가지 좌표가 있다. 하나는 동맹이 이완되거나 연합 방위 체제가 이완되지 않아야 된다. 또 하나는 그러한 유연성을 좀 더 갖는 과정의 결과로 한반도의 안보가 더 위태로워지거나 주변 정세가 더 악화되거나 대립이 되지 않아야 한다. 그런 좌표들을 좌우에 세워놓고 그 범위 안에서 운용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현대화 과정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우리 역량 강화, 우리의 산업적, 경제적 역량 강화의 일환으로 원자력 협력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것이고 일정한 진전이 있습니다.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느 정도인지 좀 대략적으로 말씀해 줄 수 있습니까? 1분에 준한다 뭐 이런. 그러니까 제가 일관되게 사용하고 있는 용어는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것은 이제 안보 논의하는 큰 틀 안에서 이루어진 일정한 평형 내지는 이제 균형이죠. 뭘 주고 받고 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런 일본이 미국
미국과의 관계에서 협의한 그런 방향을 우리가 지향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뭐 다 완결된 건 아닙니다. 큰 틀의 협의만 아직 있고 세부 사항은 좀 더 협의를 해야 되는 것이긴 하지만 그 방향으로 이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원자력 협정에서 먼저 김필국 의원께서 먼저 손 드셨는데요. 네. 예, 한미 관계면 상관없습니다. MBC 김필국입니다. 그 북한은 비핵화를 전제로 한 회담에는 일절 응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계속 고수해오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나 미국이 과연 그 비핵화를 빼고 전제하지 않은 협상에 나설 수 있는지 아니면 회담이나 접촉 과정에서 접점을 찾을 가능성은 있는지 비핵화를 전제하지 않고 궁금합니다. 예. 네,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것은 한국이나 미국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 목표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북한이 그걸 좋아하든 싫어하든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그 목표에 접근하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우리 정부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우선 이걸 중단시켜야 된다. 빨리 중단시키지 않으면 점점점 문제가 악화되고 더 어려워진다는 문제의식이고 그런 이후에는 이걸 축소시켜서 비핵화로 가진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정부가 어떻게 접근할지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의 로드맵을 갖고 있지는 않고 사실은 그런 로드맵은 만든다 해도 도식적인 것이지 현실에서 그렇게 유용한 건 아닙니다. 우선 급한 것은 협상 과정의 복원이고 또 스톱시키는 거고 그럼으로써 점차적인 이제 일종의 그 과정에서는 주고받기가 있어야 할 터인데 비핵화를 추동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한테 어떤 뭐 묘방이 있느냐고 한다면 그건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겁니다. 저는 이 일을 아주 오래 해왔습니다. 수십 년 동안 지속적으로 이 일을 해왔지만 어느 누구도 이렇게 하면 된다는 어떤 묘책을 갖고 있지는 못합니다. 지속적인 노력이고 또 중요한 것은 국제적인 공조라고 생각합니다. 국제적인 공조가 없이는 그러니까 안보리의 상임이사국들이 국제 비확산 또 평화 안보에 큰 책임이 있는데 그 나라들 간의 공조가 어느 정도이냐. 과거 핵 협상 과정을 돌이켜 보면 그런 공조 수위는 항상 부침해 왔습니다. 육자회담 초기 뭐 그 이후 지금하고 비교해 보면 많은 부침이 있습니다. 지금은 약간 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려가는 국면이죠. 그런 상태에서는 추동을 하기 어렵습니다. 국제 공조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하나는 우리 내부의 컨센서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북한 핵 문제를 다룰 때 국내에서 정권마다 또 이념적인 지향에 따라서 많은 스웨이가 있습니다. 이런 정책 저런 많이 스웨이가 있는데 그런 국내적인 변화가 너무 많으면 국내적인 컨센서스가 약하면 이게 힘을 얻기 어렵습니다. 국내적으로도 일정한 컨센서스가 있어야 된다. 북한 핵 문제의 디테일까지는 양해가 되지 않는다 해도 큰 목표, 접근 방법에 대한 어떤 뭐랄까 템플레이트 같은 것은 보수 진보 할 것 없이 공유하는 그게 있지 않고는 일을 성과적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국내적인 컨센서스 빌딩이 필요하고 사실 그거는 정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많은 공조가 있어야 된다. 그런 걸 바탕으로 하면은 어려운 목표로도 저는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 자꾸 다른 주제로 넘어가서 지금은 한미 관계 일단 한 다음에 한 게 좋을 것 같고요. 시민석 국장님 먼저 해주시죠. 저는 저 연합뉴스 시민성입니다. 저기 한미 관세 협상 관련해서 좀 여쭙고 싶은데요. 이 저기 관세 협상 저 세부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으면서 좀 최종 서명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물론 이게 정책실장 소관이긴 하지만 이게 안보 사안하고도 관련이 있을 수 있어서 이게 이제 뭐 관세 협상이 또 더 장기화되면 기업의 피해도 있고 한데 우리 저 실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지금 협상이 공개하실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어디까지 얘기가 되고 있는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관세 협상의 세부 사항은 저보다는 다른 분이 더 주관하고 있고 다른 경제부처가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관여하는 부분은 한미 관계 전반입니다.
근데 관세 협상이 한미 관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꽤 크고 한 부분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저는 좀 총론적인 측면에서 관여를 하고 있고 의견을 내고 있고요. 세부 사항과 협상 상세는 다른 분들이 맡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정상회담으로 갈 때에는 모든 이슈가 정상회담으로 이제 투영이 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제가 정상회담 준비하는 과정에서 좀 더 관여를 했지만 지금은 좀 덜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걸 전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세 협상이 장기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겠지만 이제 중요한 것은 어떤 내용의 합의냐는 거죠. 또 실현 가능해야 하고 지속 가능해야 하고 또 우리 국익을 적절한 범위 내에서 방어할 수 있어야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목표를 놓고 협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당장은 진전은 없지만 많은 논의가 오고 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워싱턴에서 협의가 있었습니다. 방안을 찾아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태까지 과정을 좀 일별해 보면 관세 이슈가 먼저 있었습니다. 관세 이른바 관세 폭탄 같은 게 우리한테 던져진 거죠. 그래서 협상을 쭉 했는데 진전이 많지 않다가 저희가 동맹 현대화 협상을 출범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동맹 현대화 협상이 조금 진전이 되어서 동맹 현대화 협상 진전이 주는 어떤 에너지가 이건 말하자면 선 스펠이 이쪽으로 관세 협상 영향을 좀 줄 것을 기대해서 저희가 총체적인 접근을 하려고 했는데 일정한 영향을 주었지만 충분치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관세는 이제 돈 문제고 또 협상이 여러 가지 계기에 변곡점에 이르렀습니다. 처음에는 관세 비관세 얘기를 주로 하다가 나중에 투자 문제로 좀 이제 초점이 좀 옮겨졌기 때문에 그러는 사이에 안보 쪽에서는 진전이 꽤 있어서 정상회담에 즈음하여 안보 쪽은 대체로 양해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역시 관세 쪽은 좀 지연되다가 마지막 순간에는 몇 가지 틀의 양해가 이루어져서 정상회담을 할 수 있었지만 상세 협의는 관세 영역에서 남아 있습니다. 지금 그 상세 영역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의 과정을 거쳐서라도 뭔가 타결점을 찾아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언제쯤일지는 제가 장담 말씀 못 드리겠지만 그렇게 불가능한 타결을 이루기 불가능한 것까지라고는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거다. 서로 입장을 조율해 나간다면 가능할 거다라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네, 강경희 국장님. 네, 조선일보 강경입니다. 그 앞에 질문에 이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통상적이라면 사실은 안보 협상하고 지금 관세 협상이 이제 굉장히 속도 차가 나고 있고요. 하지만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잘 조화롭게 이루어지리라고 예상을 하시려고 생각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특성상 굉장히 예측 불허이고 또 양자 관계를 중시하고 미국 내 어떤 입지, 그 정책 방향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실은 이 그 3,500억 투자가 저희 한국 경제는 굉장히 부담이 되는 무리한 요구들이 있고 꽤 교착 상태가 이어질 걸로 보이는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실은 속도를 내던 안보 협상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그런 어떤 예측 같은 거는 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그러니까 과거의 어떤 한미 관계와는 좀 네. 다른 대통령의 특성상. 네, 뭐 물론 지금 우리가 전혀 접하지 못했던 여건 속에 있다는 것은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우리가 보던 미국의 역대 공화당 정부하고 좀 다른 점이 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은 아시다시피 이제 특별한 개성을 가지신 정치 지도자이기 때문에 가변성이 크다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뭐 조심스럽습니다. 어떻게 제가 약간의 기대를 할 수도 있다고 했지만 뭐 모르죠. 지금 그런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변수를 다시 투입을 하면 아무도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추진하는 것은 한미
제가 항상 협상하면서 그런 주장을 해왔습니다. 어떠한 논란을 하더라도 동맹의 장래라고 하는 데서 눈을 떼면 안 된다. 결국 돈 얘기하다가 동맹이 나빠지는 것은 우기 때문에 그 길은 지양한다라는 얘기를 했고, 또 관세든 안보든 모든 걸 좀 총체적으로 봐야 한다. 가령 우리가 돈 문제에서는 가령 우리가 얻어낸 게 있다 하면 안보 쪽에서는 또 우리가 양보할 수 있고 뭐 그렇게 묶여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상회담 과정에 가면서 안보가 조금 빨리 움직여 나가서 안보는 대체로 되었습니다. 근데 그 안보라는 게 관세하고 안보 사이에 주고받기가 있었다기보다는 안보는 안보 패키지 내에서 나름의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이고, 관세는 관세 내에서 균형을 이루려고 하는 겁니다. 아직 되진 않았지만.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이쪽에서 관세 쪽에서 일이 어렵게 되었다 해서 안보 쪽으로 나쁜 영향이 밀려오는 것은 바람직하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모르죠, 그거는. 우리가 협상할 때 목표는 여태까지 이룬 성취는 성취대로 보존하고 새로운 쟁점을 타결해서 새로운 성취를 이뤄보자라는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기 안홍옥 경향신문 논설위원님. 그 방금 말씀해 주셨던 그 동맹의 현대화 관련해서 좀 더 네. 추가적으로 여쭙고 싶습니다. 그 지금 미 실장께서는 그 동맹 현대화 관련 협상이 많이 진전됐다고 지금 평가를 해주고 계신데요. 진전되었다고요. 예. 진전되었다고. 네네네. 그렇다면 이게 실무 협의에서 어느 정도의 논의가 진전됐는지 혹시 소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대화의 이슈라고 하면 한국의 국방 예산, 그리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그러니까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그리고 그 내포하고 있는 미국의 한국의 어떤 중국에 대한 견제 동참까지 포함하는 이슈를 동맹의 현대화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데, 꼭 각 단위별로 주제별로 어떤 정도의 논의 수준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언제쯤 가시적인 결과를 저희가 듣게 될 수 있을지 좀 제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보 분야에서 일정한 양해가 있다, 진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얘기가 동맹 현대화의 모든 것이 A부터 Z까지 다 됐다는 말은 아닙니다. 이게 정상회담 계기에 이루어진 큰 틀의 합의이기 때문에 그 큰 좌표, 방향에 대해서 진전이 있다는 거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게 이제 모든 것의 베이스가 됩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동맹 현대화를 위한 후속 협의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큰 틀의 좌표가 있느냐 없느냐는 거는 하늘과 땅 차이기 때문에 그거에 근접하는 내용이 있다는 말씀이고, 그 안에는 우리가 추가로 해야 될 이제 재정적인 우리의 역할도 있고, 또 한미 간에 협의한 여러 가지 사항들이 망라되어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거는 방위비 분담금, 이른바 SMA에 대해서는 새로운 논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용어를 쓸 때 방위비, 국방비를 이제 섞어서 쓰게 되고, 뭐 용어도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뭐 섞여서 있는데 좀 구분해서 미시적으로 말하자면 SMA에 대한 논의는 추가적으로 없고, 그거는 기존 합의를 이행하는 차원이고, 그 말고 저는 그냥 국방비라고 합니다. 국방비로서는 우리가 좀 증액하는 방향의 커미트먼트가 있습니다. 네, 지금 한미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 진행 중이고, 아까 북미 얘기도 좀 나오기는 해서 북한 얘기가 있어서 네. 그쪽으로 좀 주제를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예, 신창훈 교수님 해주시죠. 예, 주미 대사, 우리 강경화 대사에 대한 미국 측의 아그레망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통상 한 뭐 4주에서 6주 정도 걸린다고 우리 보통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늦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뭐 특별한 다른 네.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강경화 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나왔습니다. 매일경제 김병호 논설위원입니다. 그 통상 관련해서 지금 그 미국의 어떤 압력이 강하고
지금 이 문제도 지금 계속 장기화되고 있는데 사실 안보 사원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은 우리 핵 우산, 우리 핵 자강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지난번에 그 윤석열 정부 때만 해도 그 미국의 어떤 핵 자산의 어떤 주기적 전개 이런 어떤 그 안정화가 담보해가지고 우리가 어떤 신뢰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 와서는 그런 그 안보적인 문제까지 우리가 좀 신뢰하기 어렵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 내부에서 무슨 핵 자강 운동, 우리 핵 자강, 핵 보유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그 북핵의 어떤 위협 속에서 이런 문제를 갖다가 어떻게 봐야 될지 실장님 어떤 생각이신지 듣고 싶습니다. 네, 트럼프 행정부에 와서 확장 억지나 해구산에 대한 새로운 움직임은 없습니다. 오히려 계속성이 지속적으로 관찰되고 있습니다. 가령 예컨대 우리가 지난 정부에서 이뤘던 NCG 관련 합의들이 후속적으로 지금 논의되고 이행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이언 메이스라고 하는 그 관련 훈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서 달라진 모습을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핵 보유나 핵 자강론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인 견해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의 입장이 전혀 다릅니다. 저희는 철저히 NPT 체제 하에서 비핵화의 입장에 서서 이 문제를 보고 있고 우리가 그런 입장에 서고 북한의 비핵화를 요구하는 입장, 국제사회와 함께 그걸 추구하겠다는 것이고 우리가 핵 무장이나 핵 잠재력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는 입장에 서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공간을 어떻게 하느냐? 북한이 비대칭적으로 핵과 미사일 역량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대처하느냐는 것은 다 알다시피 미국의 확장 억지를 원용하는 것입니다. 한미 동맹에 근거한 핵 우산으로 그 부분을 커버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럼 저희가 추구하고 있는 1, 2, 3 협정은 뭐냐? 원자력 협정. 그거는 핵 잠재력이나 핵 우산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일절 관련이 없습니다. 오로지 순전히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순전히 산업적 경제적 이유입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세계 6대 원자력 산업국입니다. 그리고 원전을 많이 가지고 있고 연료가 필요합니다. 근데 연료를 우리가 자체로 조달할 수 있는 산업적 역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제약 때문에 연료를 수입해 와야 하고 또 수입가도 근래에 많이 올라갔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그런 여파로 그런 거죠. 왜냐하면 우리 수입선이 러시아인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산업적 필요로 우리가 있어야 하고 또 하나는 제철인데 다 아시겠지만 핵 연료 제철이 하지 않고는 우리가 보관할 데도 없고 뭐 포화 상태에 이르는 원전들도 여러 대 있는데 그런 이유입니다. 경제적 산업적 이유로 이를 접근하는 것입니다.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혹자는 이걸 자꾸 섞어서 보려고 하는데 제 생각은 완강하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제가 그거는 정부에 들어오기 전이나 지금이나 수십 년 동안 일관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그런 입장에 서 있습니다. 갑자기 손들이 한 번도 얘기 안 하신 이주희 국장님 먼저. 저 코리아헤럴드 편집국장 이주희입니다. 한미 그 정상회담도 그랬고 이제 그 나서시면서 그 이재명 정부의 실용 외교가 이제 근간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아직 의문점이나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다음 주에 유엔도 이제 가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다자 외교 또 그 바이래터럴한 그런 외교를 이제 펼치고 계시면서 최근에는 또 이제 주 유엔 대사도 이제 임명을 하셨고 거기에도 또 다양한 의견이 있기는 하지만 이런 우리 그 저기 이재명 정부의 실용 외교의 성과를 이뤄내기 위해서 그 실장님께서도 예전에도 많이 말씀하신 적이 있었던 우리 외교력 역량 강화, 외교의 업그레이드를 위해서는 어떠한 좀 구상을 가지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중요한 문제를 지적하셨는데요. 우리가 세계 한 10위권의 무역 대국이고
또 무역이라는 거는 대외적인 사업이니까 한국이 지금의 경제를 유지하고 살아감에 있어서 대외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의미죠. 근데 그런 나라인데 사실은 외교 인프라는 그렇게 충분치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된 이유는 사실 우리 사회 전반에 외교에 대한 이해가 깊지 않은 것이죠. 사실 우리가 경제력이 몇십 배로 이렇게 늘어나는 과정에서도 외교적인 역량은 상응해서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외교에 대한 인식이 국내에 많지 않기 때문이죠. 앞으로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외교 인프라도 늘리고, 그거는 물론 인력 충원도 포함되지만 외교 전체를 다루는 또 우리 사회 전반의 자세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사회적 인식도 올려야 되고 인력 예산도 올려야 되고 또 그걸 받아서 집행하는 정부 내의 자세도 선진화되어야 합니다. 제가 뭐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 한국 외교 업그레이드 재원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문제의식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체급에 비하여 외교 역량은 주로 소프트웨어인데 체급은 하드웨어는 커졌지만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를 따라가지 못하는 거다. 빨리 따라가야 된다라는 문제를 갖고 있고요. 그 부분에도 노력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 혼자 노력으로는 되지 않고요. 많은 분들하고 소통하고 정부 내에서 공감대 또 사회적 공감대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사회적 공감대를 가지려면 사실 언론이 이 문제에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사회 전반에 여러 영역의 개혁은 얘기하는데 사실 외교 개혁 얘기는 많이 안 나오죠. 그러나 못지않게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당장 가시화된 무슨 우리 사회 다른 섹터 뭐 군이나 검찰을 하고는 좀 다른 영역이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리고 많은 부분이 비밀이라서 모르고 넘어가는 게 있지만 정작 나라 운영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라서 여기가 더 발전하고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하고 유사한 위치에 있는 다른 나라들, 뭐 일본이라든가 또 유럽의 어떤 나라들하고 비교해 보면 한국에서의 외교 인프라가 아주 낮다는 것은 공지사실입니다. 제가 이 부분은 공개 오프로 얘기해도 됩니까? 그런 오프로 해도 되나요? 지금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아니 여기까지는 괜찮고요. 제가 그러면 얘기 안 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예. 예. 동월고 상무사분들입니다. 네. 아마 모두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지만 한미 동맹을 강조하셨는데 이게 못지않게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좀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인가도 네. 이게 상당히 중요한 네. 네. 중국과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서 우리 정부가 취해야 될 외교 전략을 구체적으로 네, 그 말씀도 제가 석연한 말씀은 드리기 어려울 겁니다. 중국과의 관계는 중요한 관계입니다. 아시다시피 지리적으로, 지정학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한중 관계는 뭐 아주 깊은 연을 갖고 있는 관계고 한반도와 주변의 비핵화, 평화, 안정에 중국이 역할을 할 수 있는 나라이고요. 또 한반도의 먼 장래, 가령 뭐 통일까지 시야에 두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중국을 도외시하고 논의하기는 어려운 게 현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하고 좋은 관계를 가져야 하지만 기본적으로 또 중국과 우리 사이에는 정치 체제 또 지향하는 가치가 동일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국과 그런 가치 측면에서 공유하는 바가 많아 동맹이고 일본하고는 이제 긴밀한 파트너고 중국은 동맹은 아닌 그러나 여전히 굉장히 중요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어떻게 조율할지는 사실 굉장히 난제고 뚝딱 우리가 이렇게 하면 된다는 답변을 내놓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좋은 이제 정책적 선택을 하고 정책 믹스를 통하여 관계를 꾸려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종래에는 좀 가치지향적인 이념지향적인 관점에서 좀 중국과의 관계나 러시아 관계가 좀 그 이전보다 좀 멀어진 점은 없지 않습니다만 저희는 가급적 대중관계, 대러관계를 다룰 때 실용적인 관점에서 다루려고 합니다. 그러나 기본 전제는 튼튼한 한미동맹, 한일관계,
한미일 협력이 기본의 기본입니다. 그 기본 위에서 일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실장님, 아주경제 편집국장 잠깐만요. 이재환입니다. 네, 다음 달 말 경주 에이펙 네, 정상회의 네. 앞두고 네. 있는데 뭐 다들 관심사일 것 같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만날 가능성, 우리나라 아니더라도 이 주변국에서 만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까지 들어온 뭐 정보라든지 취합해서 좀 말씀 주실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크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이 그 계기에 방한하실 걸로 기대를 하지만 확정은 아직은 아니고 또 김정은 위원장은 에이펙에 올 가능성이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거 관련해서 제가 끝내기 전에 요거랑 이어지는 질문이라서 사실은 뭐 에이펙에서는 힘들다고들 해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이 방향상 사실 우크라이나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으면서 오히려 김정은과의 만남이나 이런 거를 추진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예측들이 되고 있고요. 그럴 경우에 사실 북한은 이미 사실상 핵보유국이기도 하고 북한이 지금 우리가 인정하는 건 아니지만 경제적으로도 오히려 이전보다는 더 나아지면서 이 과정에서 한국 패싱 우려나 비핵화 아까 축소 뭐 폐기까지 얘기하셨는데 이런 게 완전히 물 건너가는 거 아니냐는 우려들도 나오는데 그런 상황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책 같은 것도 고민하시나요? 네, 비핵화가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비핵화를 포기한다거나 그 목표를 버린다거나 한 것은 아닙니다. 남북 통일도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통일이 단기간에 되리라고 보는 사람은 적지만 우리가 그 목표를 버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비핵화는 상대적으로 말하면 통일보다는 좀 낫지 않을까요? 접근하기가. 네, 버리진 않습니다. 우리가 미국에게 피스메이커 역할을 주문하고 우리는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겠다는 것은 미국이 좀 앞서서 움직여도 좋다라는 말이 되죠. 그러면 이제 따라 나올 수 있는 질문이 그럼 우리는 소외되는 거 아니겠느냐 뭐 이렇게 물을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패싱 우려가 그런 뜻일 텐데 저희는 꼭 그렇게 보진 않고 있고요. 누가 먼저 움직이느냐 누가 주도하느냐는 썩 중요치 않다. 저는 그런 페이스메이커라는 접근의 배경에는 실용주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용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누가 주도하느냐 누가 전면에 서느냐보다는 이 본질 첨예한 이 현안 문제 한반도의 비핵 평화 문제를 진전시킬 수 있다면 누가 먼저 움직여도 좋다라는 생각이고요. 그 일을 원만하게 하려면 한미 간에 아주 좋은 공조와 협의 체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러면 패싱 우려도 당연히 불식시킬 수 있겠죠. 그래서 거의 원 보이스로 하나의 전술로 전략으로 움직여 나가면서 비핵화 평화 체제를 추동해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예, 시간이 많이 돼서 저희 아마 지금 취재 기자들도 궁금한 거 있을 것 같아서 그 질문 몇 개 더 받으면서 더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혹시 오늘 지금 나왔던 질문과 겹치지 않는 질문이 있다고 자신하시는 취재 기자 있으면 손 들어주시죠. 궁금한 거 있으시면. 의외로 없네요. 딱 하는 순간 죄송. 예, 먼저 해주시죠. 하고 그 다음에 박민희 씨는 좀 이따가 하죠. 연합뉴스 TV 장민희 기자라고 하는데요. 조지아주에서 들어오는 한국인들 풀려나서 관련 한미 간 조지아 대상이라든가 인권 침해 없어지는 게 조지아 중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현재 진행 상황 어디까지 나오는지 좀 네, 외교부와 해당 기업에서 필요한 후속 대응들을 하고 있는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조지아에서 벌어진 일은 그 시작은 이제 유감스러운 일이고 또 문제점이 있지만 그 이후의 진행과 결과는 썩 나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서로
서로의 사정을 다 이해를 했고 원만한 타결점을 찾아가려고 해서 이 결과가 나온 거고 그 이후에 그러면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없도록 노력을 하자. 그리고 또 새로운 비자 프로그램 같은 걸 개발해서 이런 사태를 이제 생기지 않게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런 데 대한 양성이 있습니다. 결과로 보면은 괜찮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겪으신 이런 경험들은 불유쾌한 것이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건 그것대로 우리가 어드레스 합니다만 우리가 큰 흐름 전체를 놓치진 않아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새로운 비자 리짐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그것은 괜찮은 성취입니다. 우리가 종래에 그런 걸 해보려고 오래 노력했지만 쭉 안 된 바가 있거든요. 사실 트럼프 행정부하고 여러 가지 불가측성이나 예측 불가 때문에 어렵다는 점도 있고 우리 모두에게 챌린지인 건 맞지만 가령 원자력 협력 협정을 바꾸는 문제에 있어서 진전을 이룰 수 있다. 비자 리짐에서 진전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은 보기에 따라서는 트럼프 행정부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해도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아까도 제가 누누이 강조했듯이 한미 동맹의 장래에 관한 큰 틀을 해서 시야를 떼지 않고 현안을 해결하고 가능한 개선점을 찾아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번의 경우도 조지아 사태도 그런 방향에서의 진전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쁜 일이 있으면 나쁜 일은 해소하고 그건 그것대로 치유하고 그 과정에서 생겨날 수 있는 새로운 협력 가능성의 영역은 또 극대화해서 그 결과물은 결과물대로 한미 양측이 가지면 투자 증진시킬 수 있고 기술 협력 증진시킬 수 있고 또 영사 문제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좋은 방식으로 윈윈 방식으로 풀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원자력 협정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그게 핵무장이나 이런 것 전혀 관계없이 상업적 측면에서 한다고 강조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걸 왜 안보에 틀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하시는지 궁금하고 이게 지금 미국과 논의가 상당히 되어서 큰 틀에서의 어떤 공감대 뿐만 아니라 논의가 되었다. 이게 원자력 협정을 기존 원자력 협정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개정을 통해서 하는 것인지가 이미 관례가 잡혔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도 이제 여러 가지 두 가지가 영향을 미치면 안 된다고 하셨지만 지금 관세 3,500억과 이 협상이 제대로 마무리되지 않으면 나머지 지금 합의된 것도 좀 어려워질 수 있는 그런 상태라고 저희가 이해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그 전략적 유연성 문제에 대해서 지금 안보는 상당히 진전이 되었다고 하셨는데 전략적 유연성에 대해서 좀 우리 입장에서 구체적인 안전장치랄까 그런 게 이미 좀 논의가 된 상황인지 그리고 방위비는 6박비가 3.5% 정도 오른다고 하는데 그 정도로 결정된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왜 원자력 협정 문제를 안보 틀에서 다뤘느냐 좋은 질문입니다. 다른 어떻게 보면 경제 산업적인 이슈니까 관세에서 다룰 수도 있지만 저희는 관세 쪽은 주로 방어하는 입장입니다. 돈을 달라는데 돈을 줄여야 하고 주로 방어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이슈 자체는 그쪽에 가깝다고 할 수 있지만 거기에다가 투입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부담해야 될 액수가 많이 늘어날 수도 있고 거긴 이미 또 복잡한 현안들이 많이 섞여 있었습니다. 약간 이게 왜 이쪽으로 왔느냐는 협상 기술에 관한 문제였다고 답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안보 쪽에서는 미국의 주문이 많았어요. 대부분. 그러니까 미국의 주문이 여기는 많은 곳인데 우리가 다 가령 국방비 증액 같은 건 우리가 응해야 하기 때문에 그걸 응해 주면서 이쪽에다가 넣어서 다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정도가 제가 할 수 있는 답이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바꾼다면 이제 어떤 과정으로 바꾸느냐도 중요한 질문이긴 한데 제가 우리는 일본과 유사한 방향을 이루려고 한다라고 하는 답변 속에 이 답도 들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제 그 부분은 좀 더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미일 간에 있는 형태와 유사한 형태를 지향하고 그렇게 해보려고 한다는 게 우리 입장입니다. 그다음에 관세 쪽에서 잘 되지 않으면 이게 다른 쪽으로 악영향이 옮겨 붙을 수 있느냐, 그 가능성이 크지는 않다고 저는 보지만 이제 유의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크지 않다고 보느냐면 양쪽의 이런 양의 패키지들이 나름의 독자성을 가지고 있고 이슈별로 나름의 균형점을 찾아가고 있기 때문에 꼭 그렇지는 않다. 악영향이 이쪽으로 와서 한꺼번에 나빠진다. 그 가능성은 적지만 모르죠.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능성은 많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전략적 유연성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한 양쪽의 좌표, 넘어가지 않아야 될 왼쪽 좌표, 오른쪽 좌표는 우리가 지켜가면서 협의를 했기 때문에 이른바 질문자가 물어본 안전장치가 저는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국방비 증액이 어느 만큼이냐는 건 수치화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가 나토나 그런 것을 참고하고 있지만 이것이 다 발표될 때까지 이 패키지 전체가 균형을 이루고 있는 패키지의 모든 요소가 픽스가 되어서 발표될 때까지는 우리는 수치는 우리의 커미트먼트이기 때문에 확인하지 않습니다. 다 이루어지면 그때 나오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얻어낸 부분에서 미흡하면 우리가 내줘야 될 부분도 미흡하게 됩니다. 서로 연동되어 있는 문제라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최근 일본 정부가 독도 주변에서 이루어진 그 해양 조사에 대해서 항의를 좀 해왔다고 들었는데 정부의 대응 방침은 어떻게 되는지 또 정부는 대응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시마 총리가 유엔 총회 이후에 이제 방한 일정을 잡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방안에서 대통령과도 만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독도에서의 해양 조사는 통상적으로 있는 일입니다. 그러면 또 일본에서 제기도 하는 일도 자주 있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독도에서의 그런 일들에 대해서 그게 관심이 지나치게 증폭되거나 여론이 환기되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바람직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독도는 우리가 관할하고 있고 그런 건데 자꾸 논란이 되면 분쟁 대상처럼 비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과연 좋은 것이냐? 사실 이 논의는 해묵은 논의입니다. 과거에는 그런 주장들이 있었는데 점차로 그런 주장들이 이제 한국에서 좀 밀려나고 서로 같이 막 발끈해서 이렇게 대처하는 식으로 사회적 담론이 흘러왔습니다. 저는 그런 게 꼭 바람직한지에 대해서 약간 회의적입니다. 상세는 제가 뭐 공개된 자리이기 때문에 더 얘기 안 하겠고 나중에 제가 식사할 때 좀 더 부연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 독도는 알다시피 우리가 다 아는 우리 영토고 우리 영토에서 벌어지는 일인데 이제 문제 제기가 있다 해서 그게 막 커지면 분쟁 지역처럼 비치게 되는 문제도 있죠. 그다음에 이시바 방안은 정해진 거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없습니다. 단지 한일 간에 셔틀 외교를 복원하기로 했다는 것은 정부가 공표한 바 있고 셔틀 외교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여러분들께 확인해 드릴 거나 발표할 수 있는 사안은 없습니다.
네, 저기 뒤에 손 드신 분. 네, 안녕하세요. 노고 많으십니다. 한국일보 북중구라고 합니다. 그 대미 투자 관련해서 직접 투자 미국의 요구가 거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액수가 많은데 정부의 재정 지출과 관련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내줘야 하는지 최소한의 선이 있는지 이런 거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만약 재정 지출을 실제로 해야 된다면 국민들 반발이 있을 텐데 어떻게 설득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또 관세 25%를 차라리 맞는 게 낫지 않냐 이런 주장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좀 단선적인 주장이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이 주장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실장님 말씀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미국하고 협의하고 있는 것은 여러 문제점들 파생될 수 있는 문제점을 다 감안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 국익에 맞고 우리 역량에 맞고 지속 가능한 합의를 이루려고 협의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가령 뭐 재정 지출의 어느 선까지를 감당할 수 있느냐, 아니면 뭐 관세를 맞는 게 낫지 않느냐, 그런 세부적인 것들은 제가 답변하는 것보다는 더 유권적인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경제부처에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단지 저는 한미 관계 전체를 관리하는 일을 맡고 있는 입장에서는 우리가 어떤 합의를 이룬다면 그건 지속 가능해야 하고 우리에게 큰 해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해가 되는 합의는 국민 여론상 지속 가능하지 않고 나중에 한미 관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합의를 해야 한다. 또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 합리적이어야 된다. 그런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네, 잠깐만요. 갑자기 많아졌네요. 저기 먼저 여자분. 네. 잘 안 들립니다. 공조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오늘 보면 뭐 러시아가 북한에 뭐 핵추진 잠수함용 원자로를 제공했다는 보도도 있었고 이런 러브 공조에 대해서 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보도 나온 내용은 저희가 좀 관련 부서에 파악을 해보았는데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명확치 않은 것 같고요. 러북 간에 여러 가지 협력들이 있죠. 그건 우리가 반대하고 우려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벌어진 일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러시아 일도 좀 해보았기 때문에 좀 익숙합니다. 근데 걱정스러운 일입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러시아하고 수교할 때는 그때는 제가 실무자였습니다. 수교 담당이었는데 그때는 한러가 많은 협력을 할 수 있었던 때입니다. 그때는 이제 탈냉전 시기였기 때문에 시대적 흐름이 한러 협력을 하기에 좋은 때였죠. 그러다가 이제 탈냉전 후기에 조금씩 새로운 부정적인 기류가 생겨나기 시작을 했고 이제 신냉전쯤 와서는 이제 결국 이렇게 되어서 러북이 사실상 군사 동맹이 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 과정이 한러 관계에 악영향을 준 건 물론이고 더 나아가서 군사적인 협력, 기술 협력 등이 있습니다. 북한의 핵 미사일 역량이 고도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은 더더욱이 우리로서는 우려할 일입니다. 그래서 주시하고 있고 또 러시아하고의 대화 과정에서도 우리의 이런 입장은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이것도 대처해야 될 일입니다. 계속적으로 그런 협력이 지속되면 북한의 핵 미사일 역량 커지게 되는 것이고 그거는 남북 관계 우리의 안보 이해는 물론 한러 관계에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다루어 나갈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 개 정도 더 갖고 마무리 발언을 들을까 하는데요. 네. 네, 실장님, 연합뉴스 황윤기 기자입니다. 지금 우리 정부는 관세 협상의 세부안에 대해서 합의를 계속 안 하고 있는데
합의문을 서명을 안 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뭐 미국에서의 중간 선거라든지 지금 미국 내에서 진행 중인 관세 관련 소송의 추이를 지켜보려고 일부러 시간을 끄는 게 아니냐, 그래서 계속 좀 모호한 전략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는데 좀 지금 시점을 예상할 수가 없어서 다들 답답해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 시점이라든지 우리 정부의 어떤 우리 정부가 지연전을 펼치고 있다는 해석에 대한 입장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그 답변도 저보다는 다른 분이 더 유권적인 답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네, 단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게 무슨 미국 내 선거라든가 무슨 법 소송 추이를 기다려보는 그런 시간 끌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로지 이 이슈에 대한 입장 조정이 시간이 걸리는 것이지 다른 고려를 기대하거나 그렇게 해서 끌고 있다,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가면 이제 고율의 관세가 우리한테 부과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점도 감안해서 정해야 되겠죠. 이익 교량을 해봐야 할 터인데 제가 맨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타협점을 찾아갈 가능성이 저는 없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네, 정도 하고 아까 말씀하시면서 5% 하고 싶으신 얘기가 많은 것 같아서 빨리 저도 식사를 하면서 넘어갔으면 바랍니다. 예, 오늘 그래도 질의응답에 공개하실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굉장히 구체적인 이야기도 좀 있었고 의미 있는 이야기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무리 발언 해주시고 일단 이 세션은 네. 지금 새 정부가 들어온 지 이제 100여일 되었습니다. 인수 과정도 없이 출범했기 때문에 초기에 좀 경황도 없고 그랬는데 그런대로 새 정부 나름의 외교정책 방향을 정하고 주변국과의 관계를 안정화시켰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새 정부에 가해져 있는 일정한 선입견도 비교적 효과적으로 불식하면서 새로운 새 정부의 외교 방향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쉽진 않습니다. 미국으로부터 오는 도전 만만치 않고 또 미중 대립이 우리한테 주는 난제 또한 간단치 않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는 남북 관계, 러북 관계에도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은 남아 있어서 앞으로의 과제는 뭐 엄청납니다. 근데 지금 정부는 대미 협상, 대중관계, 대러관계에서 보듯이 실용 중심으로, 국익 중심으로 꾸준히 해나갈 것이고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하고 소통하면서 국민들의 지지와 성원을 받는 노력을 할 겁니다. 물론 가다 보면은 이제 잘 되지 않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비판받을 소지도 없지 않겠습니다만 비판해 주십시오. 그러나 객관적으로 비판해 주시고 지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령 예컨대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그냥 어떤 이념적인 이유에서나 정파적인 이유로 비판하지 마시고 한국 외교 국익 측면에서 지적해 주시면 달게 받고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그러면 간담회 마치고요. 식사 이어가면서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감사드리고 네, 협회에서 저희가 간단한 선물을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유성락 실장님께. 그래서 협회장님께서 나오셔서 선물 전달해 주도록 하시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간담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